2008년 논현동 40분 사이 13명의 사상자, 사망자 6명. 범인은 5년간 옆방에 살던 이웃이었다. 그가 복도를 걸으며 남긴 것은 불과 비명이었다. 본 영상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극적 구성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서울. 당시 대한민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경제 불안이 전 세계를 덮쳤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섰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은 화려한 도시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논현동 일대의 고시원들은 강남에서 일하는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월세 17만원 1평 남짓한 방. 근처 영동시장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과 취업준비생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시원 안전규제가 미비했습니다. 소방점검은 형식적이었고 좁은 복도와 허술한 비상구는 방치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은 건물주가 상층부를 쪼개어 임대하는 형태였고 안전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이었습니다. 논현동은 강남구 남쪽에 위치한 상업지구였습니다. 영동시장, 학동역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낮에는 북적이는 시장과 상가들로 활기찼지만 밤이 되면 건물 상층부의 고시원들은 고립된 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 3층과 4층은 고시원. 이런 구조는 논현동 일대에서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서울의 날씨는 맑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논현동 D고시원은 5층 건물의 3층과 4층을 빌려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총 85개의 방에 69명이 거주했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와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1평에서 1.5평 정도.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고시원 주민들은 서로를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빴고 교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 생활 패턴이 달랐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30세 정민수였습니다. 정민수는 2003년부터 이 고시원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5년간 한 곳에 머물렀지만 안정된 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향은 경기도였고 서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대리주차, 고깃집 서빙, 건설 현장 일용직?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 많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끼어들기를 좋아했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별명은 종달새였습니다. 고시원 휴게실에서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무룩해졌고 말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컸습니다. 어떤 날은 웃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어떤 날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모가 심해 항상 모자를 눌렀었고 가끔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통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먹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였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중학교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의 어려움, 가정 문제, 또래 관계, 복합적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미수로 끝났지만 그때의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고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견뎠습니다. 혹은 견디려고 했습니다.
2008년 8월 정민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서빙 일을 하다가 사장과 다퉜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시작된 다툼이 커졌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고시원비 17만 원이 밀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재촉했지만 낼 돈이 없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되었고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60만 원이 밀렸고 통신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비 300만 원도 갚지 못했습니다.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돈마저 그는 인형 뽑기로 탕진했습니다. 이상한 집착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인형 뽑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번은 월급 전액을 인형 뽑기에 쓴 적도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에는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 책상 위, 바닥. 인형들이 사열하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인형을 모았는지는 그 자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형을 뽑을 때의 성취감,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의 위안.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결국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하루 한 끼, 때로는 이틀에 한 끼. 체중이 빠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가끔 누나에게 연락해 생활비를 받아 고시원비를 냈습니다. 누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동생을 위해 조금씩 도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썼습니다. 불규칙하게 하지만 자주. 일기장에는 자신에 대한 비하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빼곡했습니다. 그냥 낳고 보자는 시기였지. 종자가 좋지 않으니 삶이 좋을 수 있겠느냐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하지만 혼자 죽기는 싫었습니다. 왜 혼자만 고통받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왜 멀쩡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날 위기였고 빚쟁이들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두통은 더 심해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 밤 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정민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주말 저녁 장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철물점에 들어갔습니다. 칼을 샀습니다. 과도 한 자루.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로 갔습니다. 근처 셀프 주유소였습니다. 휘발유를 샀습니다. 1리터. 페트병에 담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오토바이나 소형 기계에 쓰려고 조금씩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페트병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경 방에 들어갔습니다. 인형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정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지만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샤워실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씻었습니다. 30분 가까이 물을 틀어놓고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모자. 페트병과 칼을 챙겼습니다. 라이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 오전 8시 15분경 정민수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시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손에 칼을 쥐었습니다. 3층 복도 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고 있던 사람, 깨어나는 사람. 구분 없이. 첫 번째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중국 동포였고 영동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민수가 들어왔을 때 놀라 돌아봤습니다.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나왔습니다. 다음 방으로 걸었습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복도에 피가 묻어 있었고 정민수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그들도 공격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 도망치는 사람, 화장실에 숨은 사람. 한 남성은 복도로 뛰쳐나왔다가 쓰러졌습니다. 등에 칼을 맞았습니다. 기어가려 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정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3층 복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비명, 울음, 신음.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사람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 오전 8시 20분경. 정민수는 페트병을 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방마다 돌아가며 뿌렸습니다. 문이 열린 방은 안까지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불이 붙었고 화염이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복도는 미로 같았고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부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높이.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남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기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민수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아래층에서 비명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층에서도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찔렀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4층 주민들은 아래층의 소동을 듣고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방문을 잠갔고 일부는 복도로 나와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정민수를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좁았고 도망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층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남은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4층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8시 25분경. 건물 밖에서 누군가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5층 건물 3층과 4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도 보였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8시 27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고 일부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있다는 급박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노년파출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정민수는 4층 복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건물을 가득 채웠고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4층 끝 창고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칼은 손에 쥔 채였습니다. 오전 9시 20분경. 소방관들이 4층까지 진입했습니다. 불을 끄며 방마다 수색하던 중 경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범인이 건물 안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층 복도 끝 창고 앞.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수가 안에 있었습니다. 칼을 든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라고.
정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 초점 없는 눈, 반쯤 벌어진 입. 경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순간 정민수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압했습니다. 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은 시간은 약 15분. 3층에서 4층으로, 방에서 방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13명이 칼에 찔렸습니다. 6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5명은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1명은 창문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했습니다. 그리고 4층 창고에 숨은 채 오전 9시 20분경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고시원 내부는 여전히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3층과 4층 복도는 화염에 휩싸여 벽지가 타들어가고 천장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며 전진했습니다. 방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는 방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그들을 업고 끌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옮겼습니다. 부상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기침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구급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이미 여러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9시 50분경 진화 완료. 건물의 3층과 4층은 반쯤 불탔습니다. 복도와 여러 방은 잿더미로 변했고 벽은 검게 그을렸으며 천장은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와 그을음이 뒤섞인 그곳에서 참혹한 아침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복도에 핏자국이 이어졌습니다. 칼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방 안에서, 일부는 복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7명으로 칼에 찔린 상처, 화상, 추락으로 인한 골절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였고 국적은 한국인 3명, 중국 동포 3명이었습니다. 부상자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시원 주민 69명 중 13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지 56명도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았습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울고 있었고 일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정민수를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년파출소 조사실. 정민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죽고 싶었다고. 혼자 죽기는 싫었다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무슨 원한이 있었느냐고.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럼 왜 그들을 공격했느냐고. 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구든 상관없었다고. 죽고 싶었고 혼자는 싫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원한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같은 고시원에 5년간 살았지만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죽고 싶었고 혼자는 싫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묻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에게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침대 위에, 책상 위에 수십 개의 인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이미 그가 써내려간 절망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최근 일기는 범행 전날 밤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날 죽여줄 것이다. 정민수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게 사살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과 대치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오후부터 사건 소식이 퍼졌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시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사 중계차가 줄지어 섰고 카메라가 건물을 비췄습니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13명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저녁 뉴스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인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건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정신병자 아니냐? 사형시켜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동시장에서 일하던 가장,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생계를 위해 서울에 지내고 있는 중국 동포. 그들은 단지 그날 아침을 맞이했을 뿐이었습니다. 10월 21일 경찰은 정민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행적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정민수는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신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신미약 아님. 범행 당시 정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칼을 구입한 것, 휘발유를 준비한 것, 범행 전 샤워를 한 것, 모두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11월 검찰은 정민수를 기소했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특수상해 등 총 8개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1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언론 기자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민수가 입장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봤지만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성명과 나이를 말하라고. 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살인 6건, 살인미수 7건, 현주건 조물 방화치사. 긴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인정하느냐고. 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인정한다고. 모두 자신이 했다고.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목격자 진술, 일기장 하나하나 제출되었습니다. 정민수의 일기장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구절이 낭독되었습니다. 죽고 싶다 하지만 혼자는 싫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유족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영동시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아침 일찍 나가는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마지막 말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이제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또 다른 유족은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고시원에 살았다고, 절약하려고 가장 싼 곳을 골랐다고, 그게 잘못이었느냐고,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아들을 믿고 기다렸다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고. 한 생존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불을 끄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악몽을 꿉니다. 복도를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살 충동이 있었고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칼과 휘발유를 준비한 것, 새벽에 일어나 샤워를 한 것, 모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재판부는 추가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2개월간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 죄 없는 13명을 공격해 6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7명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사형이 마땅하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이며 사회가 그를 방치했다. 정신건강 지원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정민수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 않다,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유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민수는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2009년 5월 12일 1심 판결.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 수, 범행 후 태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울었습니다. 일부는 안도했고 일부는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송되어 나갔습니다. 정민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뒤 그는 서울구치소의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책을 읽었고 운동을 했으며 면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나가 가끔 찾아왔지만 그것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형은 확정됐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사건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시원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비상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규 영업이나 시설 변경 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고시원들은 여전히 낡은 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2020년 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부터 영업하던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많은 고시원들이 건물 상층부를 임대해 운영되었고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법 고시원도 많았습니다. 규제를 피해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였습니다. 노년동 사건 이후에도 묻지마 범죄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2010년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사건, 2013년 서울 강남역 묻지마 폭행 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상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하는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죠.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부족했습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도 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범죄학자는 말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충동적이지만 사전에 분노와 절망의 징후가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한 개인의 비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심이 닿지 않는 틈에서 또 다른 비극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이유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아침 논현동에서 시작된 40분.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놓친 한 사람의 분노가 무고한 이들의 삶을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불을 끄지 못하는 사람, 복도를 걷지 못하는 사람,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그날의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시원에서 살아남은 56명,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과 경찰, 그리고 유족들까지. 그들에게 2008년 10월 20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날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졌는가? 고립된 이웃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비극이 되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는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도시의 복도는 좁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매일 스치듯 마주치지만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정민수는 5년간 그곳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혹은 알고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폭력.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칼을 든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상처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사라진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합니다. 왜 이런 창극이 반복되는가? 안전점검은 왜 형식이 되었는가? 위기에 놓인 사람은 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이건 가해자의 변명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무방비 속에서 누군가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논현동. 그날의 불길은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사망 6명, 부상 7명. 숫자는 짧지만 그 뒤에는 이름과 얼굴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사건록은 오늘도 기억을 기록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온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